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에 다시 돌아온 돌싱녀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을 생각하실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보시나요? 재력, 외모, 성품 등등 우선시로 하는 게 아마 각자 다르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 성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아무래도 살아온 세월보다 함께 살아갈 세월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당장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고르고 골라 잘 선택했다 생각했던 사람이 막상 살아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참고 결혼 생활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이혼을 선택할 것인지 저도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답니다.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 사연을 보내봐요. 결혼할 당시 양가 집안은 경제 수준이 크게 차이나는 편은 아니었어요. 다만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경제적 기복이 크지 않았다면 시댁은 예전에는 아주 못 살았지만 시부모님이 엄청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집안이었죠.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과 집안이 자신의 자부심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은 예전에는 저기 옆에 동네 있지? 거기에 판잣집들 모여있는 데서 살았었거든. 그때는 난방도 못 틀어가지고 한 방에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똘똘 뭉쳐 잠들기도 했는데 와,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지냈나 몰라. 엄마 아빠가 고생 진짜 많이 하셨지. 우리 이렇게 결혼할 때 집 하나씩 해주는 게 소원이셨거든. 그 소원 이룰 수 있어서 너무 기쁘시대. 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잖아. 항상 볼 때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셔서 나도 존경스러워. 당신도 당신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시부모님 부지런함을 따라갈 사람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 당신은 평생 그렇게 노력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얼마나 더 많은 걸 보고 자랐겠어. 나도 이렇게 대단하다 생각할 정도인데 말이야. 그렇지? 나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존경한다니까. 어릴 적에는 우리 집이 너무 못 살아서 학교 가면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 진짜 내가 나중에 돈 잘 벌면 다 복수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울분도 많았어. 근데 나는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도 다른 사람들 무시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 사람들이랑 나도 똑같아지는 거잖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놀랍네. 나였으면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자랐다면 마음속 울분이 가라앉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 그래도 당신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은 정말 시부모님을 많이 존경했어요. 제가 봐도 시부모님은 항상 열심히 일을 하셨고 바쁘게 지내셨죠. 사치를 하시는 편도 아니셔서 늘 저축과 절약을 실천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남편이 참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결혼하고서 지내다 보니 존중의 방향이 올바른 건 아니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의 아파트 모임 술자리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시부모님 사업과 재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죠. 여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거 다 내 재산이야. 어차피 누나들이야 시집 갔으니 그 재산을 받겠어? 엄마 아빠도 나한테 물려줄 생각 하시겠지. 지금 사업도 아마 조금 있다가 나한테 물려주실 텐데 그럼 그게 다 내 거란 얘기지. 이제 봐봐. 내가 그 재산 얘기하면 사람들 태도가 달라진다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어.
어머님, 아버님 아직 젊으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벌써부터 물려받을 생각하면 안 되지. 여보 말처럼 시부모님 정말 훌륭하시고 재산도 많이 쌓으시고 대단하시다는 건 나도 알고 있지만 아까 모임 자리에서는 그 주제는 조금 뜬금없는 얘기인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시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니잖아. 지금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야? 여보,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얘기하다 보니까 부모님 재산도 나오게 된 거지.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해줘야 사람들이 달라진다니까. 아까 봐봐. 내가 그냥 회사 다닌다고 하니까 별로 흥미 없어 했는데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라 하니까 눈이 확 달라지잖아. 그게 사람이야. 아니야. 그냥 당신이 너무 그쪽 얘기만 해서 그런 거잖아. 여기 사는 사람들 거의 다 부모님 재력가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 그리고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꺼내는지 모르겠어. 그걸 왜 몰라?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지는데.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열심히 사시겠어? 나중에 다 자식들 잘 되라고 열심히 사시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우리도 밖에서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다녀야지. 시댁은 두 시누이가 있었는데 모든 식구들이 남편을 약간 우쭈쭈하며 키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처음에는 막내라서 그런가 생각을 했었는데 막내여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시댁 식구들이 떠받들여 주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편이 그 정도로 부지런하고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남편은 뭐 하나만 해도 시댁 식구들의 폭풍 칭찬을 받기도 했어요. 너무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 시모에게 물어본 적도 있었죠. 어머님, 근데 저는 남편이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아까도 봐봐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냥 칭찬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청소 한 번 했다고 무슨 큰일을 한 것처럼 형님들이며 어머님, 아버님까지 그렇게 잘했다 하시니까 너무 신기해서요. 매번 그러시던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워낙 못 살았잖니. 다른 애들은 밖에서 뭐라고 듣고 오면 같이 싸우거나 그랬었는데 쟤는 그걸 마음속에 다 담고 있어서 나중에 한 번에 폭발하고 그러더라고. 워낙 여기저기 눈치를 많이 보면서 다닌다고 해야 하나? 사춘기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는지. 얘가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걱정돼서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도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남편은 집안일도 뭐 하나 해본 적도 없고 자기가 하나만 해도 엄청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다들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하고 사는데 남편은 마치 자기가 특별한 일 한 것처럼 말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둬. 걔가 그런 거라도 자신감이 있어야지. 아직 어린애라니까. 원래 남자는 애다 생각하고 대해줘야 돼. 하나만 해도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야 나중에 더 잘하지. 칭찬 안 해주면 나중에 아예 손도 안 댄다니까.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고 시댁 식구들은 남편에게 과도한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남편은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자신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죠. 또 하나 문제라면 남편은 겸손함이 없었어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막말도 서슴없이 했죠. 보다 못한 내가 한마디 할 때면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어요. 하루는 밖에서 밥을 먹다가 웨이팅을 하게 되었었는데 직원 실수와 기기 문제로 저희가 누락이 됐을 때가 있었죠.
그때 바로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남편은 그 직원을 앞에 세워두고 막말을 서슴지 않게 했었던 날이 있었어요. 제가 말려도 듣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죠. 여보, 왜 자꾸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저 사람도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무작정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다가 금방 문제도 해결됐는데 끝까지 그런 식으로 화를 내야 됐어? 저 사람 잘못도 아니고 기계에 문제가 있었다잖아. 그러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어떡해? 우리는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지. 돈 내고 여기까지 오면서 저 따위 서비스를 받는데 내가 화가 안 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돈을 쓸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안 오고 말지. 지네들이 와서 쓰라고 온갖 홍보해놓고 막상 와보니 실수투성이에 문제가 많으면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저 사람들은 나처럼 힘든 시기를 못 겪어서 그래. 나처럼 힘든 시기 겪은 사람들이면 저런 식으로 대충 못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도 실수할 때 있잖아. 저 사람도 자기 실수 인정했고 기기가 문제 있다는 것도 설명했고 그랬잖아. 그렇다고 무시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지. 당신도 힘든 시기 겪었으니까 다른 사람들 더 이해할 수 있다고 한 거 아니었어? 내가 힘든 시기 겪었으니까 이해 못할 행동하는 건 더 이해 못해주는 거지. 솔직히 저건 핑계야. 나라면 저렇게 실수는 안 하지. 내가 잘하니까 다들 나 칭찬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어디 가서 칭찬 안 받는 거 당신 들은 적 있어? 나는 절대로 저런 실수 안 해. 시댁 식구들의 과도한 칭찬은 남편의 자존감이 과하게 자라게 만들었죠. 특히나 남편은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냉정했어요.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그때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곤 했어요. 다른 사람에겐 그랬지만 본인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비난하기도 했죠. 어느 날은 일을 하다가 자신이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와, 내가 살다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 멱살 잡고 싸울 뻔했다니까.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일 못하면 집에나 있지 왜 꾸역꾸역 기어나와가지고 남한테 민폐 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어머, 그런 소리를 했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막말까지 들었던 거야? 당신 일하는 사람들 거의 1년 넘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래도 꽤 친해지고 서로 잘 지낸다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그런 소리가 나온 거야? 아, 그게 내가 뭐 잘못 봐가지고 실수해서 주문을 했는데 자기들이 이중으로 체크하지 않고서는 나보고 그거 다 책임지라고 하잖아. 근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엄연히 따지면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내가 책임 못 진다. 그냥 알아서 처리하시라 했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니까 너무 어이없지? 뭐? 아, 여보, 당신네 주문 하나 잘못하면 문제 커진다고 한 거 아니야? 물품들 조립해야 하는데 하나 부품 안 오면 완제품 나오는데 시간 더 오래 걸린다면서. 근데 그거 죄송하다고 한 게 아니라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고? 당신 저번에도 이런 일 있었던 거 아니었어? 그렇긴 한데 뭐 지네들이 잘 체크 안 한 걸 누굴 탓해? 사람이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집에나 가라고 하질 않나? 뭐라고 하질 않나? 이거 완전 인격 모독 아니야? 신고하면 이거 완전 처벌감인데.
남편은 내로남불 그 자체였죠. 결국 남편은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어요. 한 번 실수가 그냥 넘어갔으니 그때도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막상 직장에서 잘리고 나니 남편은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두문불출했어요. 아무리 제가 나가자고 먼저 제안을 해도 입을 꼭 다물고 묵묵부답이었죠. 컴퓨터가 있는 작은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정신 좀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놔두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방해했던 건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실직하고 집에만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매일같이 신혼집에 찾아오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남편 챙겨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솔직히 전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자기가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됐는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분노만 차 있어요. 본인 잘못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곡해해가지고 이렇게 잘린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자꾸 이런 식으로 오셔가지고 달래주시고 가시면 남편 정신 안 차릴 거예요. 그럼 밥도 안 먹고 그냥 굶게 놔두니? 너도 네 남편 안 챙기는데 나라도 우리 아들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너는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아들 아깝고 불쌍해서 그렇게 못해. 안 그래도 우리 어려울 때 혼자서 마음앓이 했던 앤데 이번에 이렇게 되고 나서 얼마나 속으로 마음앓이를 하겠니? 네가 제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겉으로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말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자기 반성 많이 하고 있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전혀 반성 안 해요. 가끔씩 얘기할 때마다 지금도 회사 욕만 하고 있는데 무슨 반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얼른 털어내고 일어나 정신 차릴 생각을 해야 하는데 벌써 몇 주 동안 저러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게 전 아니라고 봐요. 진짜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으면 저렇게 하지도 않죠. 자기 친구들이랑은 통화하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그냥 편하게 지내고 있다니까요. 제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에휴, 어디 가서 말을 하겠니? 자존심도 센 애가 직장 그만뒀다고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친구들 전화는 다 받고 있는 거지. 너한테도 가장으로서 자존심 굽히기 싫어서 말 못하는 거지. 속으로는 많이 미안해하고 있을 거야. 당분간은 좀 둬. 네가 그러고 싶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와서 쟤 챙길 테니까 그냥 둬. 정말 이해가 안 가도록 시댁 식구들은 비가 와도 바람이 쌩쌩 불어도 신혼집에 와 남편을 챙기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남편은 그런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은근 편해서 즐기는 것 같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마음의 병이 찾아온 것 같다면서 오히려 더 남편을 챙기기 바빴어요. 신혼 1년 차쯤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1년은 그렇게 보냈어요. 전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남편을 대신해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신혼 2년 차가 되면서 전 친정 부모님을 이제는 신혼집에 초대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지방에서 살고 계셔서 신혼집에 오시기 어려우셨는데 마침 시간이 되신다고 하길래 집으로 초대를 했죠.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니 남편이 거절을 하더라고요. 너 아직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왜 내 허락도 없이 남을 집으로 함부로 초대를 해? 나 사람들 만나는 거 무섭고 숨이 턱턱 막혀서 안 나가는 거야. 남들이 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 내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당신은 내 상황도 하나도 이해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초대를 해버릴 수가 있어? 뭐? 지금 장난해?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
그럼 저번 주에 당신 친구 만난 건 누구 만나고 온 건데? 당신 우울하다고 내내 노래하길래 내가 친구들 만나고 오라고 했잖아. 그때는 신나서 나가더니만 어디서 혼자 시간 때우고 온 거였어? 당신 그런 식으로 사람 비꼬지 마. 친구들이야 나랑 오랜 시간 봤던 애들이지만 장인 장모님은 다르지. 장인 장모님 오시면 내가 너무 눈치 보이고 답답하고 그러지 않겠어? 안 그래도 마음이 심란한 사람 앞에서 굳이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 그럼 나는 시댁 식구들 매일 보는 건 괜찮고? 나도 그렇게 따지면 시댁 식구들이랑 불편하지 않겠어? 근데 지금까지 시댁 식구들 우리 집 들락날락 할 때마다 당신 뭐라고 했는데? 아무런 소리도 안 하고 잘만 있었잖아. 그래 놓고서는 나보고 뭐라고? 그건 내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라고 여기 당신 불편한데 오고 싶으셨겠어? 아들이 마음이 아프니까 오셔가지고서는 도와주고 그런 거지. 솔직히 엄마 아빠가 오니까 당신도 편했잖아. 편하게 일도 하고 거기다가 집안일도 다 해주셨는데 편하지 않았어? 그거랑은 다른 건데 왜 자꾸 다른 말을 꺼내는 건데? 아무튼 나 장인 장모님 아직 만날 마음의 준비 안 됐으니까 다음 명절에 간다고 해. 전 어떻게든 혼자서라도 신혼집에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싶었지만 남편은 몸이 안 좋아 못 본다고 하니 친정 부모님께서는 안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이때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이러고 있으니 시부모님도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말을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시댁 경조사가 있으면 남편은 참석을 안 해도 저는 꼭 참석을 해야 한다고 하셨죠. 전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그래서 묵묵히 제 일을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시댁 회사로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또 남편 길을 살려주신다며 월급을 많이 주시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저보다 더 거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봤지? 이제 슬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사업체에 넘겨줄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당신 진짜 좋겠다. 좀 있으면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잖아. 와, 남편 잘 만나가지고 얼마나 편해? 사모님 소리도 듣고 내가 사장 되면 당신 직장 그만둬도 되고 진짜 좋겠네. 내가 왜 직장을 그만둬? 당신 그리고 벌써부터 너무 기대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 아직 일 그만두실 생각도 없으시고 기력도 좋으신데 무슨 벌써 당신한테 넘겨줘. 그리고 난 당신 사업 운영한다고 해도 내일 그만둘 생각 없어. 왜? 당신도 좋잖아. 사모님 소리 듣고. 솔직히 이번에 월급 받으면서 든 생각이 직장을 잘 그만뒀다 싶더라고. 그 회사 월급도 쥐꼬리만 했고 나를 품을 수 있을 만큼 좋은 회사는 아니었잖아. 나 정도면 회사 하나쯤은 운영을 해야지. 엄마 아빠도 내가 믿음직하니까 자리에 앉혀주는 거 아니겠어?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당신도 막상 내가 사장 되면 지금이랑 딴소리 나올걸? 여보, 난 내일이 좋아. 내가 좋아해서 그 작은 월급에도 꿋꿋이 버티면서 일한 거고. 솔직히 돈 많이 벌려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다른 직장 구했겠지. 내가 지금까지 버티면서 이 일을 왜 했는데. 왜 당신은 내 말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사람 다 똑같아. 돈만 있으면 다라니까. 당신이라고 뭐 크게 다르겠어? 지금이야 평생 해왔던 일이니까 그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신도 막상 내가 사장이 되고 나면 내 말대로 될 수밖에 없을걸? 내가 장담해. 남편은 마치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모두 다 아는 양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겸손이라는 게 정말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자만심이 높은 줄 모르고 커져갈 때쯤 시댁에서 집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이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았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었는데 어찌어찌 구하게 된 곳이 전에 살던 곳보다 2배는 더 큰 곳이었죠. 남편은 그것도 모두 자기 덕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엄마 아빠는 진짜 아들 잘 만났네. 이것 봐봐. 아들이 회사에 딱 들어오자마자 일이 술술 풀리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 이렇게 넓은 집에서 엄마랑 아빠 둘이서만 편하게 살 거야? 여보, 우리도 여기로 들어올까? 회사랑도 가깝고 이사 가는 김에 당신도 회사 때려쳐. 당신이 집안 살림하고 생활비는 엄마 아빠한테도 받으면 편하잖아. 여보, 그게 말이 돼? 여기로 이사 오면 나 출근 시간만 2시간이야. 어머님, 아버님도 겨우 집 구하신 건데 무슨 아들 잘 만나서 일이 잘 풀렸대? 당신 혹시 어머님한테 얘기 못 들었어? 사실은 이거. 아니야. 내가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그건 다음에 말하고. 여기 오게 된 거 다 아들 덕이지 뭐. 그렇지 않니? 아들 덕분에 이런 좋은 집에서도 살아보고 고마워 아들. 엄마랑 아빠가 호강하네. 이따가 누나들 온다고 하니까 다 같이 밥이나 먹자. 여기 근처에 맛있는 곳 있던데 거기 가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네. 사실 시댁이 새로 들어간 집은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절대로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다며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죠. 전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것뿐이니 그러겠거니 생각하고 참았어요. 그러다 시댁 이사 후 첫 명절날이 되었어요. 그날 3년 만에 부모님께서 정 신혼집 구경도 갈 겸 겸사겸사 오시겠다고 연락이 오셨죠. 남편과 시댁으로 가던 도중에 전화를 받고 남편에게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며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을 듣고선 갑자기 고속도로 휴게소로 향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차를 세우고선 저에게 내리라고 했죠. 야, 너는 꼭 오늘 같은 날에 너네 부모님 모셔야 되겠어? 아, 진짜 손발이 맞아야 사는 건데. 이번이 이사 후 첫 명절이잖아. 이번에 잘하면 엄마 아빠 사는 집 그거 네 거가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명절날 친정 부모님 오셔가지고 밥을 대접해야 되겠냐고. 말이 안 통해서요, 원. 그리고 뭐? 레스토랑? 너는 그렇게 돈이 많냐? 그 코딱지만한 월급 가지고 레스토랑이나 가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 아빠 신혼집 한 번도 와본 적 없어. 3년 만에 처음 오시는 건데 명절이 대수야? 그리고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이미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다 얘기를 드렸고 다 괜찮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오늘 어떻게든 엄마 아빠 만나야 되겠으니까 당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세상에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냐? 어떻게 당당하게 자기 부모 만나겠다면서 명절을 시댁에 안 간대? 야, 너처럼 개념 없는 며느리는 세상 천지에 아무것도 없어. 엄마 아빠가 다 받아주니까 우리 집이 만만해? 너 우리 집 재산 생각보다 적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 나중에 후회해. 이거 나 딴지 걸고 이혼 사유로 만들 수 있어. 뭐? 이혼 사유?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진짜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네 집보다 우리 집이 훨씬 여유 많아. 그건 알고서 하는 소리야? 그런데 내가 겨우 당신네 집 재산을 받겠어? 참나, 어이없는 소리 좀 그만해. 야, 됐어. 너랑 무슨 얘기를 하냐? 뭐 월급도 코딱지만하게 받는 애가
뭘 알아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겠어? 그리고 너는 참 생각도 없다. 그 시골 촌분들이 고기 맛이나 알겠냐? 그냥 대충 국밥 먹으러 가면 될걸. 야, 너랑 더 이상 촌스러워가지고 같이 못 가겠거든? 됐고, 너 알아서 네 부모 만나던지 말던지. 나는 내 부모 만나러 갈 테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다투다가 남편은 휴게소에 그대로 절 버리고 가버렸어요.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전 분노에 차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했죠. 어머님, 지금 이삿짐 불렀으니 짐 빼세요.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지금껏 참았는데요.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어머님 그 집에서 나오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남편이랑도 저 더 이상 못 살겠으니 다시 데리고 가세요. 아이고, 며느라,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니? 한 번만 좀 참아주지 그랬어. 우리 아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한 번만 네가 꼭 참아주면 내가 이번에는 사실대로 다 말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참고 넘어가 주렴. 아들 지금 여기로 온다니? 오면 내가 잘 달래서 보낼게. 아니 사실대로 내가 다 말해가지고 집에 가게 할 테니까 제발 이혼하자고만 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어디 가니?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잘난 아들 있으시니 아들 보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자기 잘나가지고 온 가족들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번 일도 알아서 해결하지 않겠어요? 어머님도 아들이 그렇게 귀중하고 잘났으니 지금껏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하신 거 아니세요? 제가 여러 번 기회 줬잖아요. 그래. 네가 이러는 거 내가 다 이해해. 그렇지만 갑자기 이렇게 짐을 빼라고 하면 우리는 어딜 가서 자고 산단 말이니. 이제 사업장도 정리를 해야 하는데 아이고 며느라, 내가 오늘 아들한테 다 설명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좀 용서를 해다오. 아니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더 이상은 기회 없고요. 잘난 아들 다시 데리고 가세요. 저는 그 잘난 아들보다 못난 며느리니까 자리 비켜드리죠. 이제 저흰 남남이니 그 집에서도 나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전부터 정신머리가 빠졌는데 지금껏 그 수많은 기회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말을 한다고요? 이젠 안 속아요. 온 시댁 식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앞으로 달려와 싹싹 빌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시댁 식구들이 들어갔던 집은 친정 부모님 건물이었어요. 사실 시댁 사업은 망해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회사에서 잘리고 백수 생활을 했던 거였고 시부모님은 사업 수습도 안 되는데 아들 뒤치다꺼리까지 하려고 하니 결국 사업은 급속도로 망해갔죠. 시부모님은 하다 안 돼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한 차례 도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철없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회사에 들어가니 다시 잘 된다면서 기고만장했던 거였어요. 시부모님은 그 어릴 적 남편이 가난에 상처를 받았던 것이 너무 가여운 나머지 남편에겐 과도하게 자존심을 세워줬고 남편의 자존심은 누구보다 강해졌지만 인성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뒤늦게 절 찾아와 빌었죠. 여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다 사실은 아니지? 엄마가 그냥 나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인 거지?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멀쩡히 사업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망한다는 게 말이나 돼? 엄마 아빠 지금 살고 계신 집도 장인어른 건물에서 사시는 거야, 그럼? 그럼 그 전에 살던 집은 어쨌는데? 그걸로 전세금 들인 것도 아닌 거야? 도대체 당신은 부모한테서 뭘 듣고 온 거야? 말했잖아. 너네 집 사업 다 망했다고. 원래 집 팔아서 그 돈이랑 우리 집에서 지원해준 돈이랑 합쳐서 겨우겨우 사업 살려놓았던 거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네 부모 안쓰러워서 살 집 마련해 준 거라고. 그런데 너 어떻게 했니? 뭐? 시골 촌구석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고기 맛이나 알겠냐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지. 장인 장모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거 알았으면 나도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건데 내가 진짜 미안해. 그래도 이건 당신이랑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사실대로 안 말해서 그런 것도 있잖아. 당신은 끝까지 자기 잘못만 있다고 인정을 안 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너랑 이혼하는 거야. 네 인성이 거지 같아서 말이야. 우리 집에서 안 도와줬으면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미안해하긴 했겠니? 아마 그때 짓거린 말도 당신이 들을 말이라 생각하며 살았겠지. 됐고, 난 너 같은 사람이랑은 평생 같이 살 생각 죽어도 없거든? 당장 이혼해. 그리고 네 부모한테 줬던 돈 갚을 생각이나 하고. 전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신우들이 겨우 집을 얻어줬는지 방 1개짜리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있다더라고요. 부모님이 투자하신 돈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열심히 남편이 돈을 벌어 변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종 연락이 와서는 재결합을 요구하곤 있지만 저는 절대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답니다. 과거 트라우마가 결국 아들을 망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전 남편이 정신을 차려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내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존감도 존중해줘야 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이유는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위자료 받고 각자 갈 길을 가게 됐었죠. 그때 당시 저에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던 터라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결혼 생활하는 동안 3년을 숨기며 살아왔었다는 거에 엄청난 배신감이 찾아왔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혼밖에 없었지만 언젠가 남편과 상간녀가 제가 받은 상처만큼 그들 또한 그대로 받길 간절히 바랐었어요. 그런데 제 바람이 이루어진 건지 어느 날 부동산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한 손님이 찾아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대화를 주고받다가 아들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청담동 쪽에 70평택 주택 매물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었죠. 원하시는 매물이 확인된 게 없던 터라 그 이상이거나 이하의 매물만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손님이 원하시는 주택이 나올 때까지 괜찮은 매물 몇 개 정도 소개해 드린 뒤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와 차 한잔 하면서 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한숨을 쉬면서 이번에 참한 교사 며느리를 보게 됐는데 인성도 바르고 집안도 나쁘지 않아서
자기 아들과 아주 잘 어울린다고 자랑을 하시더니 얼굴 한번 보겠냐는 손님의 말에 저도 손님의 핸드폰 속에 있던 사진을 확인해 보게 되었었죠. 그렇게 손님의 핸드폰을 건네받은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었네요. 사진 속에 있던 인물은 1년 전에 저희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상간녀였던 거죠. 제 반응이 궁금하셨던 손님은 원하시는 대답을 듣기 위해 어떤 거 같냐고 재촉하시면서 물어보시길래 정말 참하게 생긴 것 같다고 놀란 가슴 진정시키며 어색한 미소로 손님이 원하시는 대답으로 대화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상간녀의 예비 시모는 기분이 좋아지셔서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상간녀를 아낌없이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왜 70평대 신혼집으로 알아보는 이유를 알겠냐면서 좋은 며느리를 들일수록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 다시 연락달라면서 조만간 다시 얼굴 보고 얘기하자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었죠. 상간녀는 작년에 남편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며 가정을 풍비박산 내놓고 1년 만에 남편이 아닌 상당한 재력가 집안을 물어서 새살림을 차리려 했다는 거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죠. 상간녀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는 상간녀가 전 남편과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확인이나 해보려고 상간녀 집 앞에 차를 주차한 뒤에 시동을 끄고 주변을 살피면서 집안에도 불이 꺼져 있는 상간녀의 주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상간녀의 집 앞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어차피 전 남편과도 이혼을 했고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뭐가 미련이 남아서 상간녀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주변을 살피는 건지 제가 참 한심해 보였었죠. 그래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차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간녀 집 앞으로 남녀가 서로 다투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숨긴 다음 그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이건 우리는 이제 끝이라니까? 언제까지 질척거릴 건데? 내가 당신이랑 평생 함께 할 줄 알았어? 우리는 아주 잠깐 튀었던 불꽃에 불과했다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잠깐이라고? 이 집에 얼마나 많은 추억을 만들어 왔었는데 갑자기 헤어지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이유라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사이가 단순한 건 아니잖아. 얼마나 힘들게 이루어진 사이냐고. 나도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을 선택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면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 단순한 사이는 아니지. 당신은 애딸린 유부남이고 나는 그런 유부남을 뺏어온 상간녀니까. 그런데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사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아. 깨끗한 남자를 원하지. 뒤가 더러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할 자신은 없다고. 우리 처음 만날 때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 언제든 헤어질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잖아. 같이 지내는 동안만큼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했었지. 평생을 함께 하자는 말을 하지는 않았었다고. 이제 그만 질척거려. 당신이 이러는 거 더욱더 정 떨어진다고.
서로 좋았을 때 헤어지는 게 좋은 기억으로 남겨진다는 거 당신도 잘 알면서 우리 이렇게까지 하지는 말자. 나는 지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니까.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보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나밖에 안 보인다며. 사람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뀐다고. 이 집도 부동산에 내놨어. 당신이랑 함께 했던 공간은 이제 추억 속으로만 간직하고 살 거야. 최대한 빨리 집을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동산에 키 주고 아무 때나 들어와서 확인해 보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집안에 있던 물건들 필요한 건 다시 가져가고 필요 없는 물건들 같은 건 전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며 사진들 다 떳떳한 건 아니잖아? 남들은 우리가 불륜 관계인 걸 모르지만 우리는 서로가 알고 있잖아. 나도 집안에 있던 물건들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고. 여기는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었던 아지트였지만 이제 이런 짓도 그만해야지.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정신 차릴 때가 된 것 같아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려고. 그동안 내 시간에 들어와줘서 고마웠어. 상간녀는 집으로 들어갔고 전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기를 버리지 말라며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저런 사람과 결혼을 했었다는 거에 제 자신이 너무 창피스러웠었네요. 상간녀의 단호한 행동으로 인해 모든 걸 잃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군 채 돌아가는 전 남편을 보고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상처 주고 잘 먹고 잘 살겠다던 그 사람이 상간녀에게 버림받은 모습을 보니까 제 속이 다 시원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느꼈던 아픔들을 그 사람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멀리 사라져가는 전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 상간녀 집에 불이 꺼지는 것까지 확인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상간녀는 재력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가기 위해 전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상간녀가 무너지는 걸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니 저희 엄마는 아이들을 재웠는지 방에서 막 나오셨어요.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제가 항상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엄마는 그날도 별일 없었는지 물어보셨죠. 한동안 많이 힘들었었지만 그날만큼은 제가 받았던 상처들이 어느 정도는 씻어 내려가는 것 같아 오래간만에 얼굴에 미소가 띄어졌고 그런 저를 바라보시던 엄마는 제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 같다면서 병원에 좀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엄마와 오래간만에 맥주를 마시면서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고 엄마는 제 말에 경악을 하더니 하루 만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엄마는 전 남편이 당해도 싸다면서 상간녀도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보다 더 흥분하셔서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상간녀는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상간녀가 행복하게 결혼식까지 가는 건 원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상간녀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건 두 눈 뜨고 절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무너뜨리고 싶었었네요. 그런데 며칠 뒤
평소처럼 아이들 학교를 보낸 뒤 부동산 일을 시작하기 위해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별로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아 무시하자 먼저 말을 붙여왔습니다. 내가 너무 아침 일찍 찾아왔지?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당신이 나를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지 너무 후회가 밀려와서 다시 바로잡고 싶었어. 당신은 나를 용서해주고 싶지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애들도 보고 싶고 다시 예전처럼 행복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서로 남남이 됐는데 이제 와서 뭘 되돌리고 싶다는 거야? 당신이랑 나는 이미 끝난 사이 아니야? 이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돌아올 일 절대 없을 거라고 웃으면서 내 앞에서 상간녀 손잡고 떠났었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그런데 이혼한 지 1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나서 갑자기 나랑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친권 포기 각서까지 쓰고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이 이제 와서 되돌리고 싶다고? 당신은 나랑 이혼하기 전까지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 내가 당신 다리 붙잡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돌아와 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었던 거 잊었지? 그런데도 나를 뿌리치고 상간녀한테 달려가 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뭔데? 그 여자랑 헤어지기라도 했니? 그래서 만날 여자가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나라도 끼고 살아야 될 것 같아? 절대 받아줄 일 없으니까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가 어떻게 하면 받아줄래? 시키는 건 뭐든 다 할게. 당신이 원하는 건 그게 무엇이든 할 테니까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평생 아빠 없는 자식 만들 거야? 내가 다시 잘하면 되잖아. 가정에 충실하고 그동안 당신이랑 아이들한테 못했던 거 원 없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애들도 당신이 그 여자랑 바람 피워서 우리 가족 버리고 갔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애들한테 상처 주지 마.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뭘 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애초에 너희들은 불완전한 관계였던 거 몰라? 당장 내 눈 앞에서 그 더러운 면상 좀 치워줄래? 저는 전 남편을 밖으로 밀치면서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전 남편은 계속해서 들어오려 하길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바닥을 닦고 헹구던 대걸레 물통을 들어서 남편 얼굴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억지를 부리던 남편의 행동은 멈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액션을 취하자 남편은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급하게 도망을 쳤네요. 아침부터 전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되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간녀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찾아올 생각도 없었으면서 꽝 대신 닭이라고 괜히 아쉬우니까 저에게 다시 돌아오려는 전 남편의 행동이 저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어요. 그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일찍 집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동산 사무실 문을 닫을 준비를 하려는데 상간녀를 며느리로 들이려는 예비 시모가 저희 부동산을 다시 찾아오셨고 괜찮은 매물이 나온 건 없는지 물어보시길래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상황들이 떠올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번에 특급 매물이 나왔으니 잠시 앉아서 기다려 달라며 차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부동산에 내놨던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제 입장에 대해 상황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 사무실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던 부동산에 들려 상간녀가 집을 확인해 봐도 된다고 연락받았다면서 저에게 키를 건네 주셨죠. 그렇게 다시 저희 부동산으로 돌아온 뒤 손님을 태우고 상간녀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제가 차를 멈추자 손님은 매물을 확인하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이게 무슨 특급 매물이냐고 그만 차를 돌려달라고 하시길래 들어가시면 마음이 바뀌실 거라면서 손님을 설득한 뒤 함께 상간녀의 집 안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발을 들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상간녀의 예비 시모는 집안에 걸려있던 사진들을 보고 경악을 하셨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뭐 하는 짓이냐고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고? 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혹시 내 예비 며느리를 알고 있기라도 한 거야? 네, 아주 잘 알죠. 이 사진 속에 있는 남자가 저희 남편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었나 봐요. 여기가 저와 결혼했던 전 남편과 이 여자가 단둘이 3년간 사랑을 나눴었던 아지트였어요. 그런데 급하게 이 집을 처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흔적을 없애야 뒤가 구리지 않잖아요. 여기 주변 집값 시세보다 상당히 싸게 나왔더라고요. 아지트로 사용되었던 집이니까 지금은 그 여자가 여기로 올 필요는 없는 상태죠. 저희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랑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했던 저 사진 속 여자가 사모님 아드님과 결혼을 하기 위해 며칠 전까지 저희 남편과 만나오면서 이중 생활을 유지하다가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사모님 집안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거고 제가 받았던 상처까지 보여드리면서 저 여자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솔직히 3년 동안 만남을 가졌다는 건 저희 남편과 저 여자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깊은 사이였다는 거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저런 더러운 여자가 사모님한테는 깨끗한 척, 참한 척, 온갖 애교까지 떨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교사인 척 행동을 했었겠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 뒤에는 엄청난 실체를 숨기고 있었고 이런 여자한테 사모님 식구들은 전부 다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가 내 앞에서 참한 교사인 척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교사라고 해서 정말 높은 점수를 줬었구만. 아주 더러운 여자였잖아. 감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를 속이려 들어? 당장 내 눈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봐야 할 것 같네. 절대 용서치 않을 거야. 상간녀의 예비 시모는 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수화기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상간녀의 애교 섞인 목소리였지만
바로 튀어오라는 한마디에 상간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걸 인지했는지 순식간에 현관문을 열고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죠. 1차적으로 제 얼굴을 보고 경악한 상간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머리를 굴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상간녀는 예비 시모한테 90도로 인사를 드린 뒤 전부 다 설명드리겠다는 말을 꺼내자 사모님은 상간녀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뺨을 올려 붙인 뒤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그러니 일단 침착하세요. 이건 저 여자가 전부 다 계획한 거라고요. 저는 사진 속에 있던 남자 전혀 모르는 사이라니까요. 네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사태는 점점 심각해진다는 거 몰라? 그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솔직하게 털어놓고 잘못을 인정하지 그래. 이제는 네가 아무 말이나 막 뱉어대는구나. 감히 나를 속이고 내 며느리로 들어올 생각을 했던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모르는 건 아닐 텐데. 너 같은 거 감쪽같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몰라?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기 사진 속 남자 누구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분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이 집을 내놓은 것도 관계를 정리했기 때문에 전부 처리하는 중이었다니까요. 저는 기성 씨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이제 결혼식밖에 안 남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로 모든 걸 망치고 싶지 않아요. 잠깐 스쳐 지나갔던 인연일 뿐이고 저 사람한테도 이건 잘못이 있는 거라고요. 저 여자가 자기 남편 간수 못해서 이런 상황이 온 걸 지금 제 탓으로 돌리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은 아직까지 휘청거리고 있고 아이들은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은 무너져 버렸다고. 나 참, 아이들까지 있었어? 그럼 자식 있는 남자를 건드렸다는 거야? 너네 앞에서는 참한 척 하더니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었단 말이지?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안 되겠구만. 우리가 받은 손해가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자료 소송은 당연한 거고 너는 이 바닥에서 앞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거 놓지 못해? 내 다리 붙잡아봤자 소용없다니까. 너는 사람 잘못 건드렸어. 세상이 아주 만만하지? 사모님은 상간녀를 일으켜 세우더니 양뺨에 수차례 손을 올려 붙였고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상태에서도 상간녀는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야 된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고개를 내밀고 들어온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충격적이게도 전 남편이었습니다. 혜인아, 너 이게 무슨 꼴이야? 왜 울고 있는 건데? 그리고 얼굴에 손바닥 자국은 또 뭐고? 저기요, 아줌마. 그쪽이 우리 혜인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짝이에 가정을 버리고 바람 피운 사람이구만. 딱 봐도
여자들한테 엄청 찝쩍거리게 생기긴 했네. 끼리끼리 논다더니 정말 둘이 딱 어울리는 한 쌍이네. 아침부터 나한테 찾아온 이유가 뭐야? 저 여자한테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있었으면서 나랑 다시 잘해보겠다고 울고짜고 했던 거 전부 다 연기였던 거야? 나한테는 혜인이가 내 삶의 전부라고. 당신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거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에 걸린다는 거 몰라? 당장 고소 진행할 거라고. 하, 고소? 이 집에 들어온 건 어디까지나 합법이고 당신이 지금 관여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만 빠져주지 그래. 괜히 피해보지 말고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저기요, 아줌마. 저는 혜인이랑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고 제 여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멈춰 주시죠. 그쪽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 거잖아요. 우리가 피해본 금액이 얼마인데 그만하게 생겼어요?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상관없는 사람은 빠져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히 불통 튑니다. 뭐라고요?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인생 망치고 싶어서 작정했지. 여기에서 그만하라고 했잖아. 전 남편은 갑자기 사모님의 어깨를 밀쳐대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이 너무 강하게 밀쳤는지 사모님은 뒤로 넘어져 버리게 되었고 그걸 본 저와 상간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상간녀는 전 남편한테 정신 나갔냐고 강하게 밀친 뒤 사모님의 몸 상태를 살피고 있는데 넘어진 사모님은 상간녀 보고 비키라면서 발로 밀어 버렸어요. 그리고 넘어진 몸을 일으키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덩치 있는 사람들이 상간녀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에 압도되어 버린 상간녀와 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사모님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냐면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려 하자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전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높으신 분을 몰라 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은데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 같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이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는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제발 여기에서 멈춰 주세요. 멈출 생각이었으면 저 사람들 부르지도 않았어. 너희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덤비지를 말던가. 사모님은 제 손을 잡더니 덕분에 자기 아들 인생 구할 수 있었다며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끝으로 상간녀와 전 남편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애타게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제가 도와줄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그날 이후로 상간녀와 전 남편의 소식은 듣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뒤 한동안 부동산에 오지 않으셨던 사모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놀란 상태로 인사를 드리며 차를 대접해 드렸죠.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요? 나는 요 며칠 중요한 일 몇 개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처음 봤을 때보다 얼굴빛이 좋아졌네. 저도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털어버리고 열심히 살아야죠. 지금은 걱정거리가 없어져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사모님은 잘 지내고 계셨어요? 아휴, 말도 마. 일 처리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 우리 집안을 속이고 내 아들과 결혼하려 했던 그 애는 결혼식 비용에 손해난 부분과 우리 가족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대가를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야. 아마 적성에 맞을 거야. 눈웃음 잘 치고 남자들 꼬시는 능력은 워낙 탁월하니까 딱 맞는 직업을 가지게 해줬지. 우리가 손해본 피해 금액만 청산하면 그때부턴 자유의 몸이지만 그 전까지는 건물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거야. 그리고 자네랑 살림 차렸던 그 남자는 죽어도 그 여자랑 떨어지지 않겠다네. 그래서 그 여자가 나한테 진 빚을 청산할 때까지 붙어 있으라고 그랬어. 나는 무상으로 직원이 둘이나 생기게 된 거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잖아. 그리고 덕분에 내 아들 인생 구해줬으니 나도 그만한 보답을 해주고 싶어서 얼마 되진 않지만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 좀 될 것 같아서 좀 챙겨왔으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모님의 아들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상간녀는 결혼식 준비까지 거의 다 끝난 상태였지만 제가 모든 진실을 밝혀버리자 그에 따른 손해난 금액이 상당한 거액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상간녀 집안에서도 바람 피웠던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사모님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상간녀의 부모님들까지도 알게 되면서 교사로서 유부남을 만난 딸을 용서할 수 없다며 내쳐버린 것 같았어요. 상간녀가 교사로 있던 학교에까지 소문이 금방 퍼져서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으로 교사직까지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았죠. 결국 사모님이 운영하셨던 술집에서 상간녀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같이 술집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도움을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모님은 저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쥐어 주었지만 저는 그 돈을 받진 않았습니다. 찝찝한 것보다 상간녀와 전 남편을 무너뜨렸다는 것 하나만으로 저에게는 돈보다 더 큰 걸 얻었기 때문에 사모님이 주신 돈을 받지 않았어요. 사람은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죠. 상간녀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었고 전 남편은 상간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었네요. 앞으로 저와 아이들의 인생은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된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 차에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큰 사건, 사고 없이 지낼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정 식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서부터 조금씩 집안에 문제가 생기더니 엄마의 한마디로 집안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게 되었는데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처음 겪었던 터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박서방, 자네는 일이 우선이야? 아니면 가정이 우선이야? 모두가 쉬는 주말에 몇 푼 주지도 않는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겠어? 그래봤자 알아주지도 않는 거. 다 같이 쉬는 주말에는 자네도 가정을 위해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거잖아. 월급쟁이가 주말에 일한다고 해서 수당이 따로 붙는 것도 아니잖아. 꼭 보면 실속 없는 사람들이 쉴 때 일을 한다니까. 내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기어 들어와선 하루 종일 육아에 시달린 내 딸한테 밥을 차려달라는 말이 나와?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밖에서 먹고 들어왔겠네. 가족들을 위해 시간을 보내주는 게 진정한 집안의 가장인 거야. 차라리 이럴 거면 둘이 갈라서지 뭐하러 붙어 있는 건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내 딸이랑 이혼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엄마,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갑자기 왜 그래요? 태희 아빠 당황했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 관계에 전혀 문제 없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 상 치울까요? 그래.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집안의 가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먹고 살려고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좋게 넘어가 주세요. 뭘 좋게 넘어가? 이쁜 구석이 있어야 사위 대접을 해줄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얼마나 속 터지는 줄 알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딸이 더 이상 고생하는 거 못 보겠으니까 스트레스 좀 풀게 여행 좀 보내줘야 되겠어. 며칠 다녀오는 거 문제 없잖아? 언제까지 이런 좁아터진 집구석에서 맨날 이렇게 살고 있을 거야?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엄마. 지금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중에 태희 아빠가 시간적 여유 좀 생기면 그때 같이 가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말고 여행은 차차 시간 맞춰서 가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 사람 고생만 시키고 있네요. 원하시는 대로 이 사람 여행 보내줄 테니 이제 그만 화 좀 가라앉히세요. 그동안 살면서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화내시는 걸 처음 봤지만 남편한테 소리치는 모습은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항상 남편 칭찬만 해주시던 엄마가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한테 차갑게 대하더니 온갖 상처되는 말들을 늘어놓았고 급격하게 변해버린 엄마의 모습에 남편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었죠. 남편의 성격이 워낙 조용하고 둥글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기보단 엄마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본인이 상처를 받았어도 문제를 더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악화된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기 위해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꺼내었고 엄마는 그제서야 흥분을 가라앉히셨어요. 저녁을 먹지 않았다는 남편의 말에 밥상을 차려주려 했었는데 엄마가 워낙 강하게 거부를 하시면서 안 좋은 감정을 나타내자 남편은 배가 고프지 않다며 서둘러 자리를 회피하려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가 남편을 대하는 행동들이 서운하게 다가왔던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가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오자마자 화부터 내시니 이유를 알지 못했던 저는 결국 엄마한테 화를 내고 말았지만 제가 서운해하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언니는 엄마가 요즘 들어 좀 예민해진 것 같다는 말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엄마의 행동은 분명 이유가 있었고 저는 그걸 알지 못해 답답하기만 했었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친정 식구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그제서야 남편의 밥상을 차려줄 수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을 먹고 난 뒤에 저희는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뭘 잘못하기라도 했어? 아니, 얼마 전부터 당신한테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셨잖아. 원래 막내 사이밖에 모르시던 분인데, 오늘따라 너무 심하시잖아. 글쎄, 왜 그러시는지 나도 알면 좋겠지만, 장모님이 언제부터인가 변하셔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마 내가 서운하게 해드렸던 게 있으셨나 보지. 일단 이번에 당신 여행 좀 다녀와야 되겠소.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장모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가서 바람 좀 쐬고 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지.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괜히 내가 안 보냈다고 얼굴 붉히시면 그게 더 곤란하잖아. 나도 시간이 되면 같이 가겠지만 회사 일이 워낙 바쁜 거 당신도 잘 알지?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줘야 장모님께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테니 괜히 안 가겠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다녀와. 남편은 엄마의 행동들에 대해 신경이 많이 쓰였는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리고 싶다며 한동안 엄마의 말을 따라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었지만 제가 없는 사이 남편이 혼자서 생활해야 된다는 게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엄마와 남편과의 사이에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행을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렇게 일정을 잡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당장 시간이 되지 않으셔서 언제나 뒤에서 저를 챙겨준 첫째 언니네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원래 계획은 1박 2일의 여행 일정을 세우려 했었지만 엄마는 그런 걸로 부족하다면서 최소 2박 3일은 다녀와야 그동안 쌓여있던 육아 스트레스가 풀린다면서 무조건 밀어붙이셨어요. 친정 식구 등살에 밀려 결국 2박 3일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잘 다녀오라며 여행 경비까지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언니네와 제 딸 태희를 데리고 그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남쪽 여행을 처음으로 계획하게 되었죠. 남편은 이왕 떠나는 여행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을 놔두고 저 혼자 스트레스 푸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일 많이 고생하는 사람이 남편인데 갑자기 변해버린 엄마의 태도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게 너무 미안하게 다가왔었어요. 이유라도 알면 다른 방법을 알아봤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왜 남편을 싫어하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집을 부리는 건 더 악화만 시키는 거라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떠나긴 했지만 2박 3일 동안의 시간을 헛되지 않게 보내고 싶어 현실에만 집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이 전부였던 저는 이유야 어찌됐든 여행을 온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첫날에 저에게 전화를 하셔선 제가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풀렸는지 물어보시길래 잘 보내고 있다며 은근슬쩍 남편한테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해 여쭤보게 되었어요. 엄마는 잠깐 동안 침묵하시더니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 전부 다 설명해 주겠다면서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날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엄마가 남편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다행히 집으로 돌아가면 제가 걱정하고 있던 것들이 전부 해결될 것 같아 즐거운 여행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행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말았죠. 둘째 언니가 형부 대신 운전 중인 첫째 언니한테 전화를 했길래 제가 대신 받았는데 제 목소리를 듣게 된 둘째 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부모님이 추돌 사고로 응급실로 이송 중이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와 첫째 언니는 급하게 병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에서 들려온 둘째 언니의 또 다른 한마디에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부모님께서도 위중한 상태셨지만 더 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속초에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차량이 남편의 차를 뒤따라 가다가 뒤를 받치게 되면서 가드레일을 뚫고 차량이 해안 절벽 아래로 추락하게 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둘째 언니도 부모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사고 현장을 전부 목격했었는지 확인한 것만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저희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부모님께서 따로 만나 대화를 주고받은 것 같았어요. 식당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나게 된 거였죠. 문제는 남편의 차가 해안가로 떨어지면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했고 이미 구급차가 왔을 때 차량은 완전 침수가 되어버린 상태였는데 그 안에 남편이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탈출한 흔적은 있었지만 해안가 위로 빠져나오지는 못한 것 같다는 둘째 언니의 설명에 저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오열을 하게 되었고 첫째 언니는 저를 진정시키면서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병실로 옮겨지셨는데 아직 회복을 못하신 상태셨어요. 둘째 언니한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하게 물어봤지만 부모님의 사고로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첫째 언니한테 아이를 맡기고 사고 현장의 위치를 물어본 다음 급하게 사고가 난 위치를 향해 차를 타고 달려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는 이미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실종된 남편을 찾기에는 좋지 않은 날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었는지 수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구조대 일원분의 손을 잡고 남편의 얼굴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했었지만 날씨도 좋지 않고 파도가 너무 높아 어려움이 있는데 물새까지 탁해서 앞이 안 보인다며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설명을 해주었어요. 저에게 잘 다녀오라고 용돈까지 지어줬을 때의 남편이 저에게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결국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색은 며칠 동안 이어졌지만 끝내 남편의 얼굴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정신을 차리셨지만 사고로 인해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고 계셨죠. 둘째 언니는 단순 사고였다지만 저는 고개를 돌린 채 저를 바라봐 주지 않는 엄마한테 원망의 말들을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내가 여행만 가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 그동안 왜 태희 아빠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못 잡아 먹을 듯이 난리를 치셨냐고요.
그 사람이 세상 떠나니까 속이 후련하세요? 구조대에서도 더 이상의 수색은 무의미하다고 했어요. 그날 날씨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아시죠? 벌써 고기밥이 되어 버렸을 거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여행 다녀오면 전부 다 설명해 주겠다면서요. 입만 닫고 계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제가 납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언제까지 말을 안 해주실 건데요? 저 이렇게는 못 살아요. 태희는 아직까지 아빠가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고 있다고요. 그냥 한동안 일이 바빠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2번 다시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올 때까지 엄마도 이 세상에 없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도 끝까지 말 안 해주실 거죠? 그만해. 엄마도 제부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었으니까 서운해서 그랬겠지. 우리도 한순간에 엄마 아빠 2분 다 잃을 뻔했었다고. 너는 제부만 중요하니? 내가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났었는데 돈만 벌어온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너 그동안 육아한다고 해서 얼마나 힘들었어? 솔직히 태희가 정상은 아니잖아? 정신지체가 있어서 혼자서 감당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집안의 가장은 돈만 벌어오면 끝인 거야? 육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자기 자식인데 거리를 두는 것도 내가 한두 번 봤는 줄 알아? 태희는 그래도 자기 아빠라고 따르려 하는데 제부는 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했어? 조금도 관심을 주지 않았잖아. 엄마가 왜 너한테 여행을 가라고 했었는지 알아? 그래야 네가 살 것 같아서 그랬던 거야. 태희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6년 동안 거의 집에만 박혀 있었지? 제대로 된 휴식 한 번 없었잖아. 언니가 우리 집안 사정에 대해 얼마나 다 안다고 그래? 그 사람이 원래 좀 무뚝뚝한 면도 있었고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사람한테 일도 바쁜데 집에 와서 육아까지 하라고? 우리는 서로가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다고. 다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 못하잖아. 그리고 태희한테 문제가 있는 게 그 사람 탓만도 아닌데 그렇게 몰아가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이해심이 없었는지 몰랐네. 내가 힘들어하면 다들 우리 집에 와서 도와주지 그랬어. 6년 동안 제대로 신경 써준 것도 없었으면서 큰 소리만 치는 게 맞는 거야? 그런 이중적인 모습 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어찌됐든 우리 가족들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 떠났으니까 나는 더 이상 우리 가족 얼굴 못 볼 것 같아. 앞으로 내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2번 다시 우리 집에 오지도 마.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면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시부모님까지 어렸을 때 일찍 세상 떠나셔서 제대로 된 사랑 못 받고 살아왔던 불쌍한 사람이야. 엄마가 그 사람한테 잘해줬을 때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조금의 관심 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였냐고. 구조대까지 포기를 하게 된 상황이라 남편의 얼굴조차 확인하지 못한 저는 버티기가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남편을 2번 다시 볼 수 없었다는 건 저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왔었는데 첫째 언니는 가족들 모두 저를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너무 마음을 닫지 말아달라고 했었지만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 가족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죠. 그렇게 아이와 함께 집에 들어온 저는 한동안 가족들 얼굴을 안 보며 지냈었는데
남편의 사망 신고를 차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해야 된다고 했지만 당장이라도 현관문을 열며 집으로 들어올 것만 같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첫째 언니는 힘들어하는 제가 많이 걱정이 되었는지 집에까지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 딸 태희는 아빠 언제 오냐며 그리워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할 때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죠.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손에 들고 있던 남편의 사망신고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 딸 태희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내길래 다시 재차 물어보았고 저에게 반복해서 들려준 말은 아빠를 엄청 보고 싶어 했더니 눈앞에 나타났었다며 유치원 차를 타고 집으로 오다가 다른 유치원에서 아빠가 서 있는 모습을 봤다며 자기를 보려고 왔는데 유치원을 착각한 것 같다고 저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 딸의 말을 듣게 된 저는 잠깐 동안 흠칫 놀랐지만 닮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분명 세상을 떠났고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딸이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착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집으로 돌아올 때면 아빠가 다른 유치원에서 서 있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된다며 자기를 보러 와주지 않는다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에 당황해 도대체 뭘 보고 그러는 건지 확인해 보기 위해 다음날 제가 직접 유치원에 들려 딸을 차에 태운 뒤 남편을 봤다던 다른 유치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앞에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흰색 차량 한 대가 유치원 앞에 서더니 그 차 안에서 세상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이 차에서 내려 모습을 나타냈어요. 딸은 자기 아빠의 모습을 보고 흥분했는지 자기 아빠를 보러 가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라 일단 무슨 일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흥분한 딸을 진정시키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 저는 남편과 함께했던 1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날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집에 가려고 뛰어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한 남자아이가 남편을 향해 아빠라고 외치며 뛰어가더니 남편의 품에 안겼고 뒤이어 흰색 차에서 한 여자가 내리는 걸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큰 혼란 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숨이 가빠오고 있는데 제 딸이 자기 아빠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제 허락 없이 차문을 열었고 남편을 향해 급하게 달려가는 순간 옆에서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와 충돌이 일어나면서 제 딸 태희가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급하게 태희한테 달려가 정신을 잃은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저와 사고가 난 태희의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이 놀란 얼굴로 급하게 여자와 남자아이를 차에 태우더니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열을 했고 뒤이어 구조대가 도착해 제 딸을 응급실로 옮겨 주었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가 바로 달려와 주었는데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비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두 언니를 보며 정색하며 물어보았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왜 일어난 줄 알아? 세상 떠난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다고. 다른 유치원에서 어떤 여자랑 남자아이를 안고 함께 있었고, 그 모습을 본 태희가 자기 아빠라며 달려가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말았어. 도대체 다들 나한테 뭘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 태희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도 자기 모습이 발각됐다는 거에 놀라서는 급하게 도망치더라. 자기 딸이 정신을 잃어 생사를 오고 가고 있는데 다른 여자랑 아이와 함께 도망쳤어. 나 빼고 다들 알고 있었어? 엄마가 갑자기 변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 사고를 낸 이유가 있었던 거냐고.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잘 들어. 제부가 바람 피우는 걸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엄마야. 시장에 장 보러 가셨다가 제부가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한쪽 손으론 다른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부를 따로 불러 어떻게 된 사실인지 확인해보게 된 거였어. 엄마는 제부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네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조용히 사라지라고 얘기했지만 제부는 너랑 헤어질 생각은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 엄마는 당신 막내딸이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부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의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아.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하고 혼자서 속으로만 앓고 계셨던 거야. 그러다 결국 엄마가 너한테만 비밀로 하고 우리들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고 바람이 아닌 차라리 다른 이유를 만들어 이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놈한테 부탁까지 하게 됐지. 엄마는 네가 받을 상처를 최소화하고 싶었지만 제부는 끝까지 이중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어 했어. 너한테 얻는 거와 그 여자한테 얻는 게 다르다며? 지금의 생활을 충분히 만족하고 살아오고 있는데 굳이 힘든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조용히 지내고 싶어하는 제부를 보고 분노한 엄마는 너를 여행 보냈을 때 다시 제대로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게 되었던 거지. 그러다 서로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부모님은 그놈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면서 결국 분노하셨던 거야. 그리고 이게 그때 상황에 녹음되어 있던 내용이야. 우리 부모님이 제부랑 식당에서 대화를 주고받았을 때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을지 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더라. 첫째 언니는 그때의 상황들이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보여주었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남편과 부모님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뱉은 한마디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더 이상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촌에서만 살아왔던 순수한 내 딸한테 상처 주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자네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걸리면 늙어 세상 떠날 때까지 숨기면서 살아갈 건데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데 굳이 일을 크게 벌릴 일은 없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키려 하세요? 그냥 봐도 못 본 척 하시면 끝나는 일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시죠. 자네 딸 태희가 불쌍하지도 않아? 왜 불행한 길을 선택하냐는 거야? 자네 품에 안겨있던 그 아이도 자네 핏줄인 것 같던데
사람이 왜 이렇게 무책임해? 무책임하다뇨? 둘의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왜 시간이 안 나겠어요? 양쪽 다 먹여 살리려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데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다 보니까 어디 여행 갈 시간도 없는 거라고요. 그래도 태희 엄마는 삶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단 한 번도 투정 부린 적 없었잖아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서 지금까지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태희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서 저를 피곤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로 인해 세상 구경시켜줬으니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요. 태어나게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장애가 있어서 어디 데리고 다니기에는 창피한데 그 정도는 제 삶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지금까지 태희 엄마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면 저 먼저 일어날게요. 오늘 제 아들이 유치원에서 좀 일찍 끝날 시간이라 제가 데리러 가기로 했어요. 여기 음식점이 그래도 꽤 괜찮은 곳이니까 남기지 마시고 다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태희 엄마 앞에서 티 좀 내지 마요. 제가 얼마나 난감한 줄 알아요? 장모님 표정 관리 안 돼서 전부 들키겠네요. 남편의 충격적인 말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저희 엄마는 결국 남편의 행동에 이성을 잃어버려 뒤를 바짝 뒤쫓고 있었는데, 뒤에서 달려오던 차가 저희 부모님의 차를 뒤에서 받치게 되었고, 부모님의 차는 남편의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삼중 추돌과 함께 남편의 차가 해안가로 떨어지게 된 거였네요. 그렇게 되자 부모님께선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신 거였죠. 하지만 남편은 크게 다치지 않았는지 침수되고 있는 차에서 빠져나와 도망을 치게 되었던 거고,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저와의 관계가 분리될 수 있다는 걸 이용해 더 이상 제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거였죠. 하지만 좁은 동네에서 발견되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고, 제 딸이 남편을 보게 되면서 모든 게 밝혀지고 말았어요. 저와 딸을 버리고 도망친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고, 저희 가정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꿈꿔온 삶들을 송두리째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제 딸 태희는 골절은 몇 군데 있었지만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였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었어요. 언니들은 부모님께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저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동안 숨겼던 거였고, 단 한 번도 저를 사랑하지 않은 적 없었다면서 지금도 제가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클지 알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며 부모님께서 입원해 계신 병실에 들려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저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만큼 부모님께 오해했던 부분은 전부 다 풀렸기 때문에 같은 병원에 있던 부모님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뒤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남편의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받은 피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있는 분노는 더욱더 차올라 온몸이 떨릴 정도였는데, 모든 사실이 밝혀진 상태라서 그런지 남편이 저희 부모님의 병실에 찾아와 고개를 내밀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남편을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제 딸 태희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았죠. 그걸 왜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데? 어차피 우리 관계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내일 당장 이혼하러 갈 거고, 당신이 했던 쓰레기 같은 짓에 대해 법적 처벌이 있을 거야. 나는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다고. 내가 태희를 걱정하는 건 아무래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잖아.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데 당신 늙고 세상 떠나면 나머지 삶을 혼자서 감당해야 될 텐데 그게 너무 불쌍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오면서도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야. 부모가 세상 떠나면 이 험한 세상에 결혼도 못하고 혼자 남겨질 텐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 차라리 부모님이 옆에 있었을 때 세상 떠나는 게 마음이 편한 거지. 내가 뿌린 씨니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온 거였는데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다니까 나는 그만 들어가 볼게. 당신이 원하는 이혼, 그거 원하면 해줄 수 있어. 어차피 내가 꾸린 가정이 또 있으니 마음이 크게 아픈 편은 아니야.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고 다음날 이혼할 거라며 당장 눈앞에 사라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10년간 믿었던 남편한테 받은 배신은 이성을 잃게 만들어버려 남편을 사정없이 밀치고 말았어요. 남편은 이혼 도장 찍어주고 조용히 사라지겠다며 그 여자와 꾸린 집으로 가는 건지 차에 올라타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멀리에서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큰 충돌음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소리가 난 곳은 남편이 출발한 방향과 같은 곳이라 사고가 난 현장을 확인해 보려 달려갔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차 앞 유리창을 뚫고 튕겨져 나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아이와 여자가 주저앉아 있었어요. 대충 상황을 보니 남편이 여자와 아이를 피하려다가 전봇대를 들이받게 되는 사고가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아빠라는 단어였고 아이와 여자를 자세히 확인해 보니 남편과 바람이 났던 여자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꼴에 자기 남편이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지 슬퍼하는 얼굴을 하고 있길래 제가 소리치며 남의 가정을 건드려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화를 내고 말았네요. 남편은 결국 손도 못 써본 채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고를 겪게 되었고 자기가 뿌린 죄를 걷어들이게 되었죠. 남편과 바람난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긴 했지만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울고 있는 아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모든 걸 무너뜨린 건 그 여자와 남편이기 때문에 처벌은 진행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지금 현재 저희 부모님과 언니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결국 처벌을 받게 된 남편이 참으로 미련한 것 같아요. 그 여자도 저와 이중적인 삶을 보내고 있는 게 좋진 않았었다며 그 문제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태희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 남편이 병원에 가려 하자 태희 문제로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되었던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오다가
남편 차를 발견한 아이가 뛰어들면서 그걸 피하려던 남편이 결국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비참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만든 일이었으니까요. 제 삶은 비록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삶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